레코딩 걸고 스트리밍 쏘고 안녕하세요. 이게 두 번 안녕하세요 하게 됐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했던 것들이 시간이 30분이 넘어오니까 페이스북에서 이게 방송 중에 빨리 끄라고 뭐 이상한 신호들이 막 들어오고 그래서 제가 얘기 중에 잠깐 껐습니다. 오늘 다시 계속 연이어서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나선 김에 다 끝내버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지금 얘기 주제는 미국은 한국을 버릴까 지킬까, 북한이 계속 요구하고 있는 평화협정과 그 후속 시나리오에 대해서 거의 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얘기의 결론은 무엇이냐, 지금에 돌아가고 있는 사태에서 우리가 꼭 주지해야 될 것은 미국은 한국의 생각과 전혀 다르다. 필요하면은 지원하고 필요 없으면은 버릴 수도 있다. 북한은 이러한 전략을 이용을 해서 미국과 평화협정을 맺고 한국을 팽을 그리고 북한 스스로가 중국과의 미국을 위한 완충지대 역할을 하고, 미국은 이거를 기울여해서 핵무기와 모든 그 북한의 병력들이 유사시 미국을 향하는 것보다는 중국을 향해서 쓸 수 있는 가능성을 매우 사탕발림으로 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희생양으로 남한을 북한에 넘긴다라는 어떤 시나리오가 가능하다면은 미국이 평화협정을 마지못해 받아들이는 척하면서 미군을 철수를 하고, 그리고 북한이 남한을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간에 통일을 자기 방식대로 한다고 가정을 하고 미국과 지속적인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꼭 마치 쿠바, 시리아, 월남 등등과 같이 바뀌어질 수만 있다면은 미국으로서는 새로운 확장된, 그리고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막강한 새로운 한반도의 완충지대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치적인 시나리오, 군사적인 시나리오들이 가능하다면은 결국 피해는 미국 믿고 그동안 60여 년을 지내왔던 남한에게 모두 전가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또 수수방관하고 미국 여론이 다시는 한국전에 가입을 하지 않기로, 왜 평화협정 때문에 한다면은 우리는 남한을,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북한과 일전을 각오해야 될 시점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그 챕터로서 준비를 한 것이 북한, 우리가 언론이나 평상시 잘 거론하지 않고 있는 북한의 치명적인 숨겨진 어떤 그 치명적인 군사력들을 한번 거론을 해보려고 합니다. 뭐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요. 이미 뭐 여러 가지 학술지나 발표되어 있는 공개된 정보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꿰어 한번 보고자 하는 것뿐이 있습니다. 현재 많은 학자들의 얘기로는 북한에는 약 5천 톤 정도의 생물과 화학 무기가 있다. 그리고 전시가 되면은 이거를 배가를 해서 약 10,000톤 정도를 상황 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학자들이나 정보당국이 주장하고 있다고 여러분이 많이 보시는 뭐 시사저널이나 뭐 이렇게 찾아보시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 생화학 무기는 생물 무기와 화학 무기로 나누죠. 생물 무기의 가장 대표적인 거는 뭐 예전에 썼던 그 뭡니까 그 쥐에 옮기는 뭐죠? 그 쥐로 옮기는 그 병하고, 그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용산 기지에 왔다는 그 탄저균도 있죠. 탄저균이 매우 치명적입니다.
이거를 연구하시는 분들의 얘기로는 탄저균 10kg으로 90만 명의 호흡기에 노출이 되면은 약 97%의 치사율로 죽일 수 있다고 합니다. 10kg이라니까 이제 쌀1가마 정도 돼요. 쌀1가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배낭 그 원자탄이라고 하든지 뭐 배낭 탄저균이라고 하든지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수도권이 한 전체 다 해서 2,500만 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 25명이 10kg짜리만 들고 와도 거의 수도권 전체가 몰살을 시킬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생물 무기가 바로 탄저균입니다. 탄저균을 꼭 이렇게 사람이 등에다 메고 10kg씩 들어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전에도 무슨 백령도에도 뭐 파란색 그 참새 같은 드론이 있어서 우리가 그걸 보고 깔깔대고 웃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게 매우 경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그 중국에서 만든 드론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만은 미국 돈으로 $1,300예요. 그거 있으면 자동 항법 장치로 키 입력한 대로 언제든지 날아가서 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웬만한 드론들은 화물용 드론은 20kg 정도까지는 리프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드론을 가지고 돈 주고 사면 되죠. 뭐 어디든지 있으니까요. 드론을 가지고 수도권을 공격할 수도 있고요. 또 제4 땅굴까지 1990년도에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26년인가요? 지났어요. 국방부에서는 땅굴 없다. 뭐 있는데 못 찾는다라가 아니고 또 미군 사령부에서는 최소한 한 25개 정도로 추정이 된다. 뭐 이렇게 해서 엇갈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북한은 아시다시피 이 부존 자원이 석탄밖에 없지 않습니까? 광물 자원들이 많죠. 아직도 중국에 전부 광물 자원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그 땅굴 파는 데는 굴 파는 데는 재주가 있는 그렇습니다. 기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26년 동안 땅굴을 한 개도 안 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순진한 것 같고요. 제 생각에도. 그리고 여러분이 유튜브에 가서 땅굴이라고 쳐보시면은 땅굴을 탐사하고 있는 민간인들과 또 여러 단체들이 관련된 동영상들이 수도 없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다 99% 거짓이라 하더라도 하나만 확실하더라도 우리에겐 큰 안보의 구멍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한번 가서 잘 알아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또 지하철망도 상당히 광역으로 좀 뚫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하철도 상당히 적군들에게 북한군들에게 점령당하면 유용한 이 트랜스포테이션이 되고요. 잘 아시지만 AN2기라고 그 캔버스 천으로 이렇게 옛날 독일군 쌍방울처럼 만들어갖고 한 100m 위에서 날아다니는 또 비행기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물론 피스아이라고 그래서 위에서 바라다보고 한다고 하지만은 한 300여 대가 있어요. 300여 대가 있는 거를 우리 아래에서는 발칸포로 이렇게 그 옥상에서 총으로 쏴가지고 떨어뜨려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하여튼 생물학 무기가 매우 무섭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학 무기가 있죠. 거기 대표적인 게 살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 1990년도에 일본에서 지하철에서 오음진리교라고 하는 친구들이 살인가스를 지하철에 배포를 뿌려가지고 12명이 죽고 5,500명이 입원하고 생 난리를 친 적이 있습니다. 살인가스 1톤이면 23만 명을 죽입니다. 아마 대개 이 화학 살인가스는 약 240mm 그 장사정포라고 그러죠. 에 가지고 한 100대 정도에다 때리면은 15톤 정도의 살인가스를 안양 과천 지역까지 쏘아대킬 수 있습니다. 뭐 계산해 보시면은 이 두 가지 생화학 무기들이 얼마나 치명적인가 하는 것들은 조금 가름해 보시기 위해서 합니다. 뭐 우리가 단순히 핵폭탄은 뭐 하늘로 90도로 쏴가지고 90도로 우리에게 떨어뜨릴 일은 없습니다. 핵무기 같은 경우는 대부분 미국의 과시용이나 협상용, 즉 아까 말씀드린 평화협정 협상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많이 있죠. 두 번째 이제 위협되는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땅굴 부분이에요. 국방부에서는 제4 땅굴 이외에는 아직도 땅굴은 없다라는 것이 이제 공식적인 견해지만은 예를 들어서 땅 밑에서 불꽃이 나온다든지 뭐 지하철에 이렇게 일정 간격으로 금이 가 있다든지
뭐 또 이렇게 집이 막 흔들려서 땅 밑에서 폭발음이 들린다든지, 또 어떤 일부들은 또 실제로 땅굴 유사한 것들을 땅을 파서 발견해내기도 하고요. 또 기다 아니다 진부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다 없다고 하시자고요. 하지만 북한이 갖고 있는 것은 예전에 황장엽 씨라고 하시던 분이 강연 중에 북한의 대부분의 비행기들의 활주로는 땅속에 들어있다. 바깥에 있는 건 아마 나무로 만든 목합이었던 모양인가 그죠? 하여튼 그럴 정도로 북한에는 필요하든 필요하지 않든 땅을 많이 파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저는 어릴 적에 강원도에서 컸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개인적인 얘기긴 하지만은 석항공사에 재직을 하셔서 저도 이렇게 석탄 파고 굴 파는 데는 많이 옆에서 있었습니다. 여기 지도에 보시면은 제가 만약에 김정은이가 돼서 땅굴을 판다라고 치면은 막 이런 작전 개념도를 가지고 팠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여기 그려놓은 거는 많은 여러분들의 증언과 또 비디오와 얘기를 가지고 또 이거를 탐사하시는 분들의 동영상 자료들을 가지고 나름대로 그냥 그려본 거예요. 서울에서 보게 되면은 개성 쪽에서 내려와서 일산 쪽으로 내려오는 라인들과 서울 동부 쪽을 치고 내려오는 저쪽이 어디죠? 포천 쪽 방향에서 내려오는 방향들, 그리고 김포를 건너서 인천 쪽 방향과 화성, 그리고 평택,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공주, 계룡대 방향, 대전 방향으로 내려오는 것들을 상상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4땅굴이 발견됐던 그 철원 지역부터 시작을 해서 인제 이쪽으로 해서 군부대가 많은 춘천, 원주 방향을 타고, 그 다음에 오대산을 거쳐서 지리산 위로 내려와서 광양항까지 내려가는 부분, 그리고 지리산에서 빠져서 광주에 있는 상무대인가요? 그리고 옆에 있는 영광발전소 라인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속초 강릉의 그쪽에 태백산맥 루트를 타고, 왜냐면 거기는 광산이 많아요. 저게 어려운 게 아니고, 제가 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는 그 영월광업소에서 있었었는데, 영월광업소 원래 일제시대 때부터 있던 광산이라 거기에는 강원도에는 엄청나게 굴이 많이 이미 뚫려 있습니다. 따라서 그 라인을 타고 내려오면은 울진의 원자력 발전소와 그 다음에 포항의 해병대, 그리고 포항항, 그리고 울산, 그리고 부산 지역. 이 부산이 매우 전략적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6.25 전사를 보시면은 김일성이가 땅을 쳤던 것 중에 하나가 북한군이 중공군이 늦게 참전을 해줬다는 사실,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이 있을 걸 몰랐다는 사실, 그로 인해 가지고 낙동강 전투에서 부산까지 밀고 내려가지 못했던 사실, 그리고 부산을 통해서 일본에서 많은 수송 물자들이 들어와서 결국은 낙동강 전선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인천 상륙작전을 무릎을 꿇고 퇴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 뼈아픈 생각, 그리고 군대도 없는 괜한 인민군들을 전라도 쪽에 보내가지고 전력 손실을 봤다는 사실들 등등등, 이런 것들이 이 김일성이가 6.25 전쟁의 가장 후회스러운 대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지할 것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부산 지역을 차단하는 것이 매우 항공모함이나 일본의 수송을 차단하는 아주 중요한 공격 대상입니다. 그리고 부산 옆에는 여러분 잘 알겠지만 김해 해군기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 조금 건너가면은 조선소 넘어서 건너가게 되면은 광양에 큰 컨테이너선이 있어서 대형 화물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원래 광양항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주 해군기지와 연계가 되어 있는 전략상의 거점지입니다. 뭐 저도 아는데 북한이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계룡대에 가까운 저기 안성 화성 지역의 평택항이 또한 미군과 계룡대를 지원하는 중요 항구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주요 거점 지역들을 지금 1953년 김일성의 지시로 땅굴을 판 지금까지 63년이 지났습니다. 어디까지 뚫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의 미군 사령관이 25개 내외로 가정하듯이
찾지 못할 수는 있어도 없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땅굴이 있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마어마하게 큰 타격을 줄 수가 있고, 땅굴이 있다는 것은 황장이 없이나 또는 그동안에 이것을 팠던 인민군들이나 또한 김일성이 지시를 해서 땅굴 작업을 시작한 것은 오래된 잘 알려진, 또 모르신 분에게는 잘 안 알려지신 팩트이자 내용입니다. 어느 정도인지는 뭐 저도 가늠을 못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사실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전력은 원전으로 돌아가고 있으면 현재 24기가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울진, 월성, 고리, 영광에 집중적으로 포진이 되어 있고 대부분 바다의 연안에 있습니다. 물론 그게 이제 그 뭐죠? 그 쿨링 워터, 냉각수 문제도 있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울진 위를 쭉 타고 올라가게 되면 원산항이 나오고, 원산에서 조금 올라가면 아까 말씀드린 심포, 그 위로 올라가면 김책이 있습니다. 전부 군사도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다시피 동해안의 울진, 월성, 고리 지역들이 아까 말씀드린 태백산 줄령과 그리고 동해 바다가 깊기 때문에 상당히 SLBM이나 북한 잠수함에 노출되어 있는 취약 지역입니다. 그리고 부산 특별히 고리 원자력 발전소와 매우 가깝게 있습니다. 월성과. 그래서 이쪽 부분이 공격을 당하게 되면은 어떤 지금 그 방사능 효과가 있는지를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저 네 군데가 만약에 공격을 받아서 한 군데라도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거의 남한의 3분의 2 영토가 수십 년 또는 100여 년이 넘도록 사용할 수가 없는 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매우 위험한 시츄에이션이죠. 지난번에 우리가 뉴스에 보기는 SLBM이 북한에서 사출이 약 30km 정도 성공을 했다라고 해서 무시하자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저 같으면 30km 정도 날아갈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라면은 월성이나 고리 앞바다 저기서 10km 바깥에서 때린다고 부산이 SLBM을 안 맞는다고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하여튼 자오전에 저희들이 지금 노출되어 있는 원자력 발전소, 물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해킹 사건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좀 많이 걱정스럽습니다. 현재 그 240mm인가요? 저기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신형 그 장사정 거리로는 계룡대까지 도달을 한다고 그래요. 계룡대가 여러분 알겠지만 3군 사령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제게 대충 글로 이렇게 그 거리를 그려보면은 이게 어디 쪽이냐면 대전하고 그 다음에 동쪽으로는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울진인가요? 그쪽에까지 이 대포알이 날라올 정도의 사정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우리가 미군의 정보와 전략 자살의 개입이 없이는 우리가 참 감당해내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참고로 북한의 징집 나이가 군대 복무 기간이 14세부터 60세까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예비군이 몇 세에 디스차지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북한에는 남자가 10년, 여자가 7년 의무 복무입니다. 우리나라 여자는 빼죠. 아마 남자들이 21개월인가 그럴 겁니다. 뭐 1년, 2년이 안 되겠죠. 아마 1년 한 6, 7개월 되나요? 이제 북한은 10년입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을 하는 거는 우리가 첨단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제대가 순환이 빠르고, 또 북한은 꼬물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10년 동안 자기의 병기를 만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스킬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걱정이 되고, 일단 정규군의 숫자나 예비군의 숫자에서도 무지하게 많이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 있는 거는 다 알고 계시죠. 이제 북한이 또 갖고 있는 것들 중에는 미국을 향한 것도 있지만은 뭐 무수단리 미사일입니까? 뭐 이게 지금 보면은 평양이나 이쪽으로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뭐 북경, 상해, 오키나와, 동경은 다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이제 왜 위험하느냐 하면은 국지전이 혹시 이 지역이나 또는 지역 이 자체가 세계의 열강들이 지금 교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걱정과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북한의 정규 전력, 비대칭 전력들이 미국과 싸울 거냐, 아니면 미국이 북한과 싸워서 코털이라도 하나, 물론 당연히 미국이 이기겠죠. 그렇지만은 북한을 끌어들이는 전략이 날 것이냐, 북한을 죽이는 전략이 날 것이냐, 전쟁을 할 것이냐 할 것에 관해서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저 같으면은 일단 어느 누구도 원치 않는 전쟁이나 사변이 일어나기 전에 저 같으면은 한국을 또 북한이 얼마나 또 협상에서 잘 임하고 미국이 또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의 운명이 이러한 각도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우리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평시 작전권은 우리 대통령에게 있지만은 전시 체제에서는 국군은 우리 국군이 아니죠. 예전에 한나라의 비자라고는 한비자가 있었습니다. 나라의 국방을 외세에 맡기는 나라는 반드시 패하리라 라고 하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 먹고 사는 문제는 매우 열심히 있죠. 매우 열심히 있지만은 한편 죽고 사는 국방의 문제에 있어서는 적금에 얼마나 많은 방산비리, 우리가 63년 동안 전쟁이 없었지 않습니까? 63년 동안 군인들이 칼을 닦고 전쟁 준비를 해야 되는데 63년 동안 저질러지고 남아있던 방산비리들이 심지어는 조그마한 그 수류탄 하나에도 수십만 발이 불량품을 우리 아들, 딸들이 들고 싸워야 되고, 총도 얼마나 오래된 고물총이며 방탄복 이런 말할 수가 없죠. 소나도 뭐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이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국제 정세는 자국의 이익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5%의 수출을 하고 있는 중국의 눈치를 봐서 중국의 그 열병식에도 갈 수밖에 없고, 또 제가 YTN TV를 보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치킨과 맥주를 오는 것도 생중계 방송을 들어야 되는, 어찌 보면은 나라의 그 위상이 참으로 안타깝고 국제정세가 긴박하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멀리서 한국을 생각하고,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도 계시고 제 아들과 손자들도 있고 또 제 사랑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한 저도 일말의 재산도 있고 한국이 온전하기를 바라고 꿋꿋이 살아가기를 바라는 안타까운 심정에서 혹시 귀에 거실리거나 또한 이치에 닿지 않은 일이 있으시면 너그럽게 해량하여 들으시고, 한국이 이 동남아에서 아주 아슬아슬하지만 또 이런 것을 잘 활용하고 지혜롭게 하여서 우리 정치권과 그리고 온 국민이 이 대동단결하여서 난국을 잘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페이스북에 보게 되면은 너무나 많은 상호 좌파 우파, 또 학벌 간에, 계층 간에, 경제 간에, 또 남녀 간에 너무나 많은 아픔들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 그지였습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도 매우 중요하지만은 죽고 사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과 가끔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런 말씀을 드려요. 전쟁은 무슨 개뿔, 이런 소리들을 듣기도 하고요. 또 조금 용감하신 분은 뭐 한 번 죽기 두 번 죽냐,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전쟁 이후에 태어난 베이비 부모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전쟁의 뼈아픔도 다 알고 계시지만은 이미 63년, 최소한 두 세대 내지 3세대가 지나간 이때에 우리는 전쟁의 아픔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멀리 이 미국에서 한국을 바라다보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메시지를 전달했으니 긴 시간 같이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오늘도 Have a sunny day.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바이바이. 이게 끝난 거야. 본 거 어떻게 알아? 이제 본권이 여기 또 있지. 내가 지금 끊어버렸거든. 이 인터넷